경매할 때 많이 실수하는 부분, 사례가 있으면 한 가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? 뭐 수업 시간에 뭐 상당히 좀 집중적으로 실제 경매가 진행되는 사례를 가지고 많은 설명을 해줍니다.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줌으로 온라인을 다 하고 있죠. 일요일날 저녁 9시부터 11시까지 각자 집에서 누워서도 하고 뭐 엎드려서도 하고 뭐 앉아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많은 사례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. 그러면 그거를 경매는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좀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어느 정도의 그 흐름이 보입니다. 그래서 이 물건은 해야 되는 물건이다. 이 물건은 하면 안 되는 물건이다. 그런 거를 좀 이렇게 가르쳐 주죠. 그런 내용들은 저의 그런 10년 이상, 13년 되는 그런 누적된 그런 물건을 보는 그런 스킬, 그 다음에 학습하면서 저도 경험을 하면서 그 현장에서 얻은 지혜를 가지고 물건을 찾고 설명을 해주잖아요. 그런데 일부 그 수강료가 아까워서 그 자체를 생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우리 수강생 중에 그 어떤 아버님이 계셨는데 지방의 광역시입니다. 거기에 핵심 지역에 있는 그 여인숙을 낙찰을 받았는데 여인숙을 어떻게 낙찰을 받았냐? 평생 경매학원에 와서 배운 적도 없고 경매를 책으로 공부한 적도 없고 그냥 그 아버님 당신이 그냥 경매가 아니라 부동산을 잘 아시는 거야. 부동산을 잘 아시고 그 지역을 잘 아시니까 여인숙이 있는 그 지역이 버스 정류장도 가깝고 지하철역도 가깝고 상업지역이고 그러니까 와 이게 감정가가 뭐 예를 들면 15억인데 7억까지 떨어졌다 이거지. 그래서 7억에 낙찰을 덜컥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법원 가서 이제 잔금을 내고 이렇게 하면 될 줄 알고 낙찰 받고 이제 여인숙 점유자를 만나러 갔죠. 여인숙 점유자를 만나러 가니까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복잡한 권리 분석들이 있는 거지. 그런 권리 분석에 아버님께서 바로 꼬리를 내리시고 그 입찰할 때 7억이면 입찰 보증금이 10%니까 7천만 원이잖아요. 그 7천만 원을 그냥 하늘에 공중으로 다 날리고 그냥 집에 와서 아버님이 이제 말이 없어진 거지. 계속해서 먼 산만 쳐다보시고 그 다음에 땅을 볼 때는 한숨을 쉬시고 안 그렇겠어? 7천만 원을 잃어버리셨는데 그러면 그렇게 낙찰을 받아놓고 돈을 안 내면 미납이라고 하는데 그 미납된 물건은 법원에서 낙찰자가 낙찰을 받고 잔금을 안 내니까 다시 경매를 진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 멈췄던 뭐 15억에 시작한 게 7억까지 떨어져 가지고 아버님이 7억 얼마에 낙찰 받았는 그 시점으로 다시 한 2달 뒤에나 석 달 뒤에 법원이 날짜를 정해서 매각기일이 잡히는 거지. 그런데 여기서 대박인 거는 그 아버님이 2달 동안 그 7천만 원이 너무 아까워서 그걸 포기 못 하시고 한번 입찰해가지고 낙찰받아가 미납한 사람은 그 사람 본인 이름으로는 못 들어가요. 낙찰이 되더라도 불허가가 돼요.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? 집에 있는 어머님의 인감도장과 신분증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가지고 다시 낙찰을 받은 거야. 어머님 이름으로. 어머님은 몰라. 아버지가 낙찰을 받은 거지. 한 번은 아버지 이름으로, 한 번은 어머님 이름으로. 이게 이제 낙찰받고 나서 뭔가 뭐 아버님은 현장을 계속 가면서 재주가 있으셨겠지. 뭔가 틈을 찾으셨겠지.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어떻게 돼? 답이 없는 거야. 변호사 사무실에 가도 착수금 받고 뭐 해주겠다고 하지만 들어봐도 답이 없고 결국은 답답하니까 원장한테 이제 그 아들이 찾아온 거죠. 그 아들이 수강생이었으니까. 그래서 들어보니까 복잡해요. 뭐 법원 자료를 그 다 열람 및 복사해 오라고 했는데 엄청나게 복잡하고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분석을 하면서 그 점유자들이 자신의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을 대항력이라고 합니다. 주인이 바뀌더라도 나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힘,
대항할 수 있는 힘, 그런 것들을 대항력이라고 하는데, 그런 대항력이 있으면 자신의 보증금 1억, 자신의 보증금 2억을 낙찰자, 즉 소유자가 바뀌어도 낙찰자가 소유권을 등기를 하면 그 소유자한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아버지는 낙찰 받을 때 7억을 넣고 그 다음에 미납을 해서 7천만 원을 날렸고, 어머님 이름으로 다시 들어가서 7억이 들어갔으니까 7억에 미납금 7천만 원, 7억 7천에 그 다음에 그 자신의 보증금을 달라는 2억 3억을 또 인수해야 되니까, 그렇게 하면 감정가 15억 해봤자 10억 11억이니까 수익이 나지 않습니까?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, 그 여인숙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정도의 건물이 붕괴되어 있고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월 뭐 15만 원, 10만 원 주고 그냥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동굴 같은 데이기 때문에, 그 사업을 11억을 주고 그거 다 해봤자 한 달에 뭐 150만 원, 200만 원 받아가 그거 하려고 한 게 아니죠. 다 부수고 다시 거기 상업지역에 높은 용적률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 점유자들을 내보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죠. 그래서 그거를 한 장 한 장 다 뒤져가지고 결국은 그 대항력 있는 그 사람들의 그 모든 디테일한 내용들까지 건물명도 소송을 하면서 다 밝혀내가지고 1심에서 승소하고, 그쪽에서 항소심에서 또 변호사사가 들어왔는데 항소심까지 이겨버리니까 거기서는 대법원을 갈 수가 없지. 왜냐하면 우리가 다 밝혀서 이렇게 하는 거는 온장이 하지만 법원에 가서 그 아버지 어머니를 대신해서 하는 사람은 변호사인데, 그 변호사의 비용을 상대방이 패소할 때마다 다 줘야 되니까 그 사람들도 부담이 되겠지. 그래서 결국은 약소한 이사비만 주고 그 여인숙을 다 내보내줬던 그런 기억이 갑자기 떠오릅니다. 그렇듯이 경매에 대한 수강료들, 특히 실전 경험이 많은 원장이 하는 강의나 이런 것들은 들어보면 달라요.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그 눈이 떠지고 어느 정도 기본적인 지식과 분석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따라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22주 이렇게 듣다 보면, 실전 경험에 있는 실제 진행하는 물건들을 듣다 보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런 실수를 방어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수강료 아끼지 마라. 저의 13년 경험, 제가 직접 경험한 그 내용이고, 그 다음에 13년을 경매하면서 충분히 이 말은 1000번을 해도 아깝지 않은 그런 말이다.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